어머님, 그깟 진통제 하루 이틀 안 드신다고 큰일 나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단돈 30만 원의 약값을 애원하던 저에게 며느리는 꾀병 좀 그만 부리라는 듯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뚜, 뚜, 뚜. 그리고 냉정하게 끊긴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 30만 원이 아까워 그대로 잠수를 타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고작 30만 원 때문에 버린 늙은 엄마가 유일한 유산을 팔아치우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릴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윤영숙이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 영화에서보다 더한 게 현실에서의 버림받음이더라고요. 뼈에 사무치도록 아픈 저의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날 낡고 오래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려서 숫자판을 누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2달 전에 수술한 허리가 어찌나 지독하게 쑤시는지 등받이도 없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약이 떨어진 지 사흘째라 속수무책이었죠.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제발 좀 받으라고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아들 성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아들, 엄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성수야, 미안한데 딱 3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엄마가 약을 못 타서 며칠째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이러다간 이 집 가스도 끊긴다고 고지서가 날아왔다. 수화기 너머로 성수가 아주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한숨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성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어요. 성수야, 엄마가 너한테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니? 정말 급해서 그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끙끙 앓았어. 계단에서 굴렀잖니. 그 뒤로 일도 못 나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 사실이었습니다. 허리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낡은 빌라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겨우 아물어가던 허리가 다시 망가져 버렸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끊겨버렸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간 큰일 난다고 당장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비가 없었어요. 평생 모아둔 쌈짓돈으로 입원비와 약값을 겨우 댔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엄마, 그게 나도 지금. 성수가 또다시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더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아들아, 딱 약값이랑 밀린 가스비만 있으면 돼. 30만 원이면 충분해. 이번 달만 어떻게 넘기면 엄마가 어떻게든 다시 일자리 구해볼게. 응, 제발.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지금 누구랑 그렇게 심각하게 통화해? 며느리 효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전화를 확 가로챈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효영이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제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저는 치미는 화를 꾹 참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효영아, 내가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다. 약값이 좀 필요한데. 어머님, 효영이가 차갑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죽겠어요. 그 돈이면 우리의 학원비 한 달치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바닥인지.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 물려준 돈이 얼마인지 효영이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새벽 대바람부터 시장에 나가 밤늦게까지 피땀 흘려 모은 돈 한 푼 두 푼 아껴서 마련한 제 전 재산을 모두 성수에게 줬습니다. 성수가 번듯하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동네에 있던 작은 상가 건물까지 팔아서 아들 손에 전부 쥐어줬어요. 그 돈으로 성수는 새 아파트를 사고 근사한 사무실까지 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효영아, 이 시애미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넌 모르는 거니? 지금 그 큰 돈 달라는 게 아니잖니. 딱 30만 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제발. 어머님. 효영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가 어머님한테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갚아드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약은 좀 참으시면 되잖아요. 그깟 진통제 하루 이틀 안 드신다고 큰일 나세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효영아,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니? 내가 지금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이대로 있다간 가스까지 끊겨서 이 추운 방에서. 어머님은 혼자시잖아요. 효영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는 어떡하고요. 학원비 밀리면 애가 친구들한테 기죽고 뒤처진단 말이에요. 어머님 통증이 중요하세요? 애 미래가 중요하세요? 그리고 요즘 복지관 같은 데 가면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약도 준다던데 그런데 좀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목이 꽉 메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금지옥엽 키운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저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성수야, 아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수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너 듣고 있지?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정말 아파서 그래. 그럼 나더러 이 냉골방에서 그냥 통증 참다가 죽으라는 거냐?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성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전화가 끊겼어요. 뚜, 뚜, 뚜. 저는 멍하니 그 차가운 신호음만 듣고 있었습니다. 허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갈기갈기 찢어지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몇 번이나 더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성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차가운 기계음만 똑같이 반복될 뿐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냉골이 된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스가 당장 끊긴 건 아니었지만 저는 도저히 난방을 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단돈 몇 푼이라도 가스비가 나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꼬박 사흘째 알아누워 있던 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고작 3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버림받음이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말라 죽도록 완전히 유기한 겁니다. 며칠을 더 알아누워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라디에이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전 재산을 홀랑 가져간 놈들인데 고작 약값이 아까워서 이 엄마를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 방치하다니요. 그때 문득 몇 달 전 일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성수와 효영이가 이 집에 헐레벌떡 찾아왔었어요. 그날 효영이는 거실 여기저기를 꼼꼼히 둘러보더니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길래요. 그때 성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사업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래. 이 집을 담보로 잡으면 1억 정도는 나온다던데 그걸로 운영 자금을 좀 쓰면 안 될까?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뭐, 이 집을 담보로 잡자고?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잖아. 담보대출 받아도 엄마가 계속 여기서 사실 수 있어. 이자는 우리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효영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님도 우리 성수 씨 사업 크게 하는 거 보셔야죠. 이 집 그냥 깔고 앉아 계신다고 뭐가 나와요? 잠깐만 저희 쓰게 해주세요. 네. 저는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이 집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내 마지막 남은 집이다. 담보는 절대 안 돼. 성수와 효영이는 그날 입이 대빨 나와서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이 완벽한 잠수가 단돈 30만 원을 안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고통에 못 이겨 아파서 죽기 직전에 결국 이 집을 담보로 내놓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저를 이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어서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려던 거였어요.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배신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에서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래, 너희만 잠수 탈 줄 알아? 좋다 이거지. 나도 잠수 탄다. 저는 독한 결심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독한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발을 내디딜 때마다 허리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빌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그곳에 도착했어요. 어이쿠, 어서 오세요. 중개사무소 사장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니, 윤 여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집 좀 팔아주세요. 네? 집을요? 아니, 갑자기 왜요? 돈이 급해서 그럽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가장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사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괜찮아요. 무조건 빨리만 팔리면 돼요. 중개사 사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사님,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세요? 이 집이 여사님 평생 사신 집인데. 됐어요. 사장님은 그냥 빨리 처리나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 저는 중개사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가 찾아와도 집안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제 아들로만 태도요. 중개사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걱정 마세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저는 사무소를 나오며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 이제 10원 한 푼 없어.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불행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지갑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 시각, 아마도 아들의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제 아들 성수를 닥달하고 있을 며느리 효영이의 그 앙칼진 모습이 말입니다. 여보, 지금 뭐해?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보라니까. 효영이가 성수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을 겁니다. 벌써 며칠째야. 이제 슬슬 약값 때문에라도 못 버티실 때가 됐잖아. 그 허리 부여잡고 얼마나 더 버티시겠어? 성수는 분명 머뭇거렸을 테죠. 제게 30만 원을 거절한 것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마음에 걸렸겠죠. 아이,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또 전화를 해? 지금 엄마 아픈 게 중요해?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신 사업 자금 막아야 한다고. 당신 엄마 그 낡아 빠진 빌라, 그거 담보 잡으면 1억은 나온다며.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끄잖아. 하지만 엄마가 그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워 삼든 볶든 해서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냐. 효영이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겠죠.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집 붙들고 계셔봐야 뭐해.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건데 그냥 미리 좀 당겨 쓴다 생각하면 되지. 그걸 뭐가 아까워서 그래. 그래도 그건 엄마 마지막 집인데. 효영이가 거실을 뱅뱅 돌며 제 머리를 쥐어뜯듯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사업한다고 내 돈, 친정 돈 다 끌어다 써놓고 정작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꼭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맨날 그 꼴인 거야.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성수에게 효영이는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아세웠겠죠. 당신, 이번 달 말까지 그 투자금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 우리 싹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이 아파트도 당장 날아가고 우리 애는 학교도 전학 가야 된다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들에게 제 낡은 빌라는 사업 부진을 메꿀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제가 30만 원이 없다고 절규하던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고. 전화해 볼게. 성수가 마지못해 핸드폰을 들었을 겁니다. 효영이는 옆에서 팔짱을 딱 끼고 서서 지켜봤겠죠. 성수가 제 번호를 눌렀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부동산 중개사와 매수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가방 속 깊은 곳에 들어 있었고 진동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이상하네. 엄마가 전화를 안 받네. 에이, 또 삐지셨네. 삐지셨어. 효영이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깟 30만 원 안 줬다고 유세는 괜찮아. 냅둬. 며칠 더 끙끙 앓다 보면 알아서 연락 올 거야. 어머니는 뭐 우리 말고 다른 기댈 곳도 없잖아. 그들은 제가 지독한 고통과 추위에 굴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순순히 1억짜리 담보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기만을 말입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탐욕을, 그 계산된 냉혹함을 상상하며 이를 더 악물었습니다. 제 잠적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죠. 저는 공인중개사 사장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제 빌라는 급매로 내놓자마자 정말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사흘 만에 덜컥 계약이 성사됐어요. 매수인은 이 동네에서 다세대 주택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중개사 사장이 돈뭉치와 수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여사님,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습니다.
제 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많이 찾으시네요. 은행에 입금하시는 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중개사 사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가방이었어요. 젊었을 때 딱 한 번 여행 갔던 게 전부였던 가방입니다. 저는 현금과 수표를 가방 밑바닥에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그 위에 옷가지 몇 벌을 아무렇게나 덮어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낡은 옷가지만 든 가방처럼 보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진통제를 한 움큼 삼키고 억지로 걸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려고요. 네, 번호 이동이 아니시고요? 아니요, 해지요. 완전히 끊으려고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 번호는 더 이상 쓰지 않을 겁니다. 성수가 제게 처음 핸드폰이라는 걸 사줬을 때부터 쓰던 번호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결된 마지막 끈을 저는 그렇게 제 손으로 잘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져갈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죠. 그러다가 장롱 위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성수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백일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저는 한참을 그 사진들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성수를 안고 있는 제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그 앨범 한 권만 가방에 챙겼습니다. 나머지 옷가지와 살림살이는 모두 그 집에 버려두기로 했어요. 새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이제 저는 성수 엄마가 아닌 그냥 저로 삽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넘게 살았던 집이지만 이젠 남의 집이 되었죠.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몸이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기 전에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잠깐 지나가기만 할 거예요. 저는 기사님에게 성순의 아파트 단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가 화려한 강남 거리를 달렸어요. 높은 빌딩들이 창밖으로 휙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기에요.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천천히 달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참으로 고급스럽고 으리으리한 아파트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성수가 살고 있었죠.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그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라, 성수야.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기사님,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터미널 매표소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안내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매표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거요. 아무거나 가장 빨리 출발하는 걸로요. 그럼 속초행이 1시간 후에 있는데요. 그걸로 주세요. 편도로요.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티켓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속초. 저는 티켓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기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어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맨 뒷자리에 몸을 기댔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통증과 끔찍한 배신감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해방감에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30만 원 때문에 울면서 구걸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는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11월 말의 속초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저는 터질 듯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터미널을 빠져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일단 하룻밤 묵을 곳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숙소 찾으세요? 방 찾으시냐고. 웬 남자가 다가와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모텔이 아주 깨끗하고 싸요. 하룻밤에 딱 3만 원이면 떡을 쳐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단돈 3만 원도 피같이 아까웠거든요. 저는 가방을 질질 끌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등줄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는 간신히 값싼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하룻밤에 1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큰 가방은 물품 보관함에 넣으셔야 해요. 규정이라서요. 찜질방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건 내가 그냥 들고 있을게요. 저는 돈가방을 제 몸처럼 꼭 껴안았어요. 이 가방만은 제 눈앞에서 단 1초도 떼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찜질방 바닥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베개처럼 베고 누웠는데도 누가 훔쳐갈까봐 계속 신경이 곤두섰어요. 결국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이튿날은 찜질방보다 더 싼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낡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하룻밤에 8천 원이었으니 그저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찜질방과 값싼 여관을 전전하며 저는 제 신세를 한탄했어요. 제대로 된 밥은 구경도 못하고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김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어요. 그렇게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곰팡내 나는 여관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무작정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칼날처럼 거세게 왔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세차게 때렸어요. 저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앉으니 처량한 제 신세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도망쳐 나와서 내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집도 팔아버렸고 아들과도 등 돌렸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가방에 든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이렇게 아파서 일도 못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저는 완벽히 혼자였어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쭈그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매서운 파도 소리에 묻혀 제 흐느낌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무언가를 툭 덮어주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에 덮인 건 두툼한 외투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깨끗한 손수건이 제 앞으로 내밀어졌습니다.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인자한 인상의 한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는 외투를 벗어 돌려주려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덮고 계세요. 날이 너무 춥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좀. 낯선 사람에게 제 이런 사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날도 추운데 여기 이러고 계시다 큰일 나십니다. 일단 몸부터 녹이셔야지요. 제가 이 근처에 작은 펜션을 하는데 거기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제 가방에 든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저는 무의식 중에 가방을 제 품으로 더 바짝 껴안았습니다. 허허,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분이 제 마음을 읽은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해코지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냥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럽니다. 이렇게 추운데 바닷가에 혼자 앉아 우시니까. 그분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딱 봐도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며칠간 쉬지 못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비틀거렸어요. 아이고, 맙소사.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자, 제 팔 잡으세요. 얼른. 그분이 얼른 제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시지요. 멀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가방은 여전히 제 몸에서 떼지 않고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조금 걸어가니 바다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펜션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저는 낯선 곳에서 낯선 이의 호의를 받아들여도 될지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외로움에 완전히 지친 저는 결국 그 따뜻한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펜션 안은 아담하고 깨끗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금방 차 내오겠습니다. 그분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제가 직접 담근 대추차입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강훈이라고 합니다. 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요.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뭐 그런 셈이지요. 강훈 씨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례지만 오늘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같이 드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밥상 하나 차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차만 마시고. 에이, 할머니, 사람 사는 게 밥 정입니다. 저도 혼자 밥 먹기가 영 심심해서 그럽니다. 같이 드셔주세요. 강훈 씨가 그렇게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강훈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펜션 안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훈 씨가 뜨끈한 미역국과 밥을 내왔어요. 김치와 반찬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별건 없고 그냥 있는 반찬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드세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뜨끈한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술 떠서 입에 넣는 바로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를 사람의 온기가 담긴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그 국 한 숟가락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강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밥을 먹는 저를 강훈 씨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강훈 씨가 그릇을 치우며 말했어요. 할머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혹시 오늘 밤 묵을 곳은 정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무시지요. 마침 1층에 방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괜찮습니다. 어차피 빈 방인데요. 뭘... 할머니 허리도 저렇게 안 좋으신데 이 캄캄한 밤에 그 무거운 가방 들고 다른 데 찾아다니시면 힘드십니다. 그러다 쓰러지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그 곰팡이 냄새 나는 여관을 전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방값은 제가 내일 꼭 드릴게요. 허허,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생각하시지요. 강훈 씨가 일어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곰팡내 나는 여관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한 방이었고 침대 위에는 따뜻한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강훈 씨가 나간 후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방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 숨겼어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나서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한 이불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한밤중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 가방을 훔쳐가는 건 아닐까요? 저는 결국 쪽잠을 자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가방이 침대 밑에 그대로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방에서 나왔어요. 강훈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일어나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네, 사장님,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저 펜션비가 얼마입니까? 어제 밥값까지 제가 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어허, 넣으세요. 괜찮습니다. 강훈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신세진 겁니다. 저녁밥 같이 먹어주셔서. 아이고, 그럴 수는 없지요. 제가 폐를 끼쳤는데. 할머니. 강훈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그 무거운 가방 들고 이 추운데 돌아다니면 정말 위험합니다. 강훈 씨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할머니, 제가 실례지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안이요? 저한테 무슨... 네, 저쪽 주방으로 이리 와보시지요. 강훈 씨가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그릇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허허, 부끄럽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혼자라 밥 챙겨 먹기가 영 시원찮습니다. 강훈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손님들도 가끔 아침밥을 찾는데 제가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서요. 아, 그러시겠네요. 저는 주방을 쓱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시면요. 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기 묵으시면서 투숙객들 아침 식사나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방은 그냥 이 방 쓰시고 재료비는 제가 다 댈 테니까요. 저는 강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 오해는 마세요. 물론 급료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베푸는 게 아니라 저도 정말 필요해서 하는 제안입니다. 강훈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도 펜션 청소하고 관리하느라 일이 많아서 주방까지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저야말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해온 일이 밥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님을 위해, 주인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또다시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제 제안이 싫으시면 정중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할머니가 딱히 갈 곳이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주방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제 손만 닿으면 금세 쓸만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 이번에는 달라. 이건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강훈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기로 했습니다. 이 바다쉼터 펜션의 작은 주방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그렇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강훈 씨와 함께 펜션 주방을 정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투숙객들에게 아침 식사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정성껏 만든 집밥이었죠. 우와,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휴, 저희 엄마가 해준 밥보다 맛있어요. 젊은 부부 손님이 호들갑을 떨며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녁 식사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제 사 먹은 회보다 이게 100배는 나아요. 아이고, 어쩌나 저녁은 제가 따로 안 하는데요. 제가 난처하게 웃자 옆에 있던 강훈 씨가 쓱 끼어들며 말했어요. 영숙 씨, 손님들이 저렇게 원하시는데 저녁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요? 아이고, 저녁까지 어떻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저녁 식사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예약을 하면 간단한 백반을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에 묵지 않는 동네 주민들까지 아름아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밥 좀 줘요. 여기 밥맛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면서. 속초 와서 이런 감칠맛 나는 집밥을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날아갈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평생 밥을 지어 바쳤지만 이렇게까지 제 밥을 인정받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자 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잠깐 저 좀 보시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영숙 씨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1층에 지금 쓰지 않는 낡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를 아예 식당으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깜짝 놀랐어요. 식당이요? 저기 그 먼지 쌓인 창고에 식당을 차린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보세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펜션 거실이 좁아 터지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돼요. 강훈 씨가 열쇠를 꺼내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여길 깨끗이 청소하고 페인트 칠만 싹 하면 테이블 대여섯 개는 거뜬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길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건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영숙 씨, 저랑 동업하시죠. 동업이요? 저 같은 사람이랑 사장님이 동업을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영숙 씨 요리 솜씨면 이건 무조건 됩니다. 제가 홀 서빙을 돕고 영숙 씨는 주방을 맡으시는 겁니다. 수익은 정확히 반반 나누고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으로 식당을 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강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믿고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당장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으려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신기하게도 견딜만 했어요. 강훈 씨는 페인트를 사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벽을 칠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바닥을 광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창고는 몰라보게 깨끗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를 사러 가야겠네요. 강훈 씨가 말했습니다. 중고시장에 가면 싸고 쓸만한 물건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중고가구 시장에 갔어요. 깨끗한 나무 테이블 6개와 의자들을 골랐습니다. 주방에서 쓸 기물도 새로 샀어요. 영숙 씨, 이 냉장고 어때요? 크기도 적당하고 깨끗한데요. 어우, 좋네요. 이걸로 하죠.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며 필요한 물건들을 샀어요. 강훈 씨가 계산대로 가 지갑을 꺼내려 할 때 저도 얼른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반은 내야죠. 저희 동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영숙 씨, 이건 제가 투자하기로 한 건데. 사장님, 저는 강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엄연한 동업자입니다. 이렇게 신세만 질 수 없어요. 당당하게 제 몫을 내고 싶습니다. 강훈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사장님. 저는 가방 깊숙이 숨겨뒀던 돈에서 절반을 꺼내 건넸어요. 제 돈으로 제 가게를 만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사흘 후 드디어 식당이 완성됐어요. 깨끗한 테이블들이 자리를 잡았고 주방에는 새 냉장고와 조리기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간판만 달면 되겠네요. 강훈 씨가 말했습니다. 간판이요? 네, 식당 이름을 정해야죠. 손님들이 보고 찾아오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뭐가 좋을까요? 바다쉼터 식당. 글쎄요. 강훈 씨가 잠시 턱을 괴고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숙이네 백반은 어떻습니까? 네. 제 이름을요? 당연하죠. 영숙 씨 이름을 걸어야 손님들이 믿고 오죠. 이 밥은 영숙 씨 밥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이름이 간판에 걸린다니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제 이름을? 물론이지요. 영숙 씨가 만드는 음식이니까요. 며칠 후 강훈 씨가 작은 나무 간판을 들고 왔습니다. 영숙이네 백반이라고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밤새 깎아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솜씨가 별로지만. 강훈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숙 씨, 왜 우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강훈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이 걸린다니까 너무 좋아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 넘게 살면서 제 이름 석자가 걸린 뭔가를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제 것이 생긴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고맙지요. 강훈 씨가 간판을 식당 입구에 단단히 걸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간판을 보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영숙이네 백반은 그렇게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펜션 손님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들은 동네 주민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반찬 뭐예요? 어제 그 고등어 조림 또 없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이에요. 얼른 드셔보세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주방을 누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몸은 고됐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강훈 씨는 홀에서 서빙을 척척 도와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네 백반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강훈 씨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저는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번 돈을 세어보니 20만 원이 넘었어요. 와, 사장님, 오늘 20만 원 넘었어요. 이게 다 얼마예요? 저는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허허, 다 영숙 씨 손맛 덕분입니다. 강훈 씨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정확히 나눠 강훈 씨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몫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주방이 제일 힘들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동업자잖아요. 사장님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 몫의 돈을 새로 만든 통장에 넣었어요.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만든 윤영숙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이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고작 30만 원 때문에 아들에게 울며불며 빌던 비참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돈을 벌고 제 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 완벽히 자립한 순간이었어요. 바쁜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저는 강훈 씨와 함께 텅 빈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남은 반찬으로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잔하시죠. 강훈 씨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물잔을 들어 부딪혔어요. 아참, 내일 시장에 가서 무 좀 넉넉히 사와야겠어요. 손님들이 무생채를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아, 그러시지요. 그럼 내일 아침에 저도 같이 갈까요? 짐이라도 들어야죠. 그래 주시면 저야 고맙죠. 우리는 그날의 매출을 함께 세어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시장에서 살 반찬거리를 진지하게 의논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저희는 식당 문을 닫고 바닷가를 걷곤 했습니다. 어느새 그게 우리의 소중한 일과가 됐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정말 사람답게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영숙 씨가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영숙 씨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거지요. 강훈 씨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거들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춥고 더러운 여관방을 전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음식 솜씨는 영숙 씨 거잖아요. 강훈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30만 원 때문에 울던 비참함도 차가운 방바닥에서 떨던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감정이 조용히 흘렀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처음으로 시장에 옷을 사러 갔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입어봐요. 분홍색이 아주 화사하니 잘 어울리겠네. 가게 주인이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이런 화려한 색을, 저한테는 어두운 게 어울리죠. 무슨 소리야? 요즘엔 나이가 어딨어. 이게 딱이네. 입어봐요, 얼른. 저는 그동안 늘 어둡고 칙칙한 색 옷만 입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럼 이걸로 주세요. 새 신발도 샀습니다. 때가 탈까봐 그동안 한 번도 사보지 못했던 깨끗한 흰색 운동화였어요. 다음 날 저는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식당에 나갔습니다. 어머, 영숙 씨. 강훈 씨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세상에,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꼭 꽃 같아요. 그런가요? 괜히 샀나 봐요. 저는 멋쩍어서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참 고우십니다. 강훈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지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이 모래성처럼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성수와 효영이가 귀신같이 저를 찾아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애써 이룬 이 모든 걸 망쳐버릴까봐요. 저는 그 불길한 생각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괜찮아. 설마 여기까지 못 찾아올 거야. 하지만 제가 몰랐던 끔찍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서울에서는 성수와 효영이가 독사처럼 저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흥신소까지 동원해 제가 속초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속초 시내를 샅샅이 뒤지며 제 사진을 들고 다녔다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한 택시 기사로부터 바다쉼터 펜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시커먼 속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강훈 씨와 함께 영숙이네 백반을 운영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주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네 백반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몰려 식당은 만석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고등어 조림 하나 추가요. 밥도 한 공기 더. 저희는 된장찌개 2인분 포장되죠? 어제 먹고 너무 맛있어서요. 주문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정말 신이 났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밥을 푸고 국을 담고 정성껏 만든 반찬을 쟁반에 올렸어요. 강훈 씨는 홀에서 분주하게 서빙을 도왔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손님들에게 밥상을 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야, 여기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또 올게요. 손님들의 칭찬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왁자지껄한 식당 안이 그야말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갓 지은 밥을 푸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식당 문이 부서져라 거칠게 열렸어요. 평소 손님들이 들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며칠간 잠도 못 잔 듯 초췌하고 두 눈에 도끼가 바짝 오른 얼굴. 다름 아닌 아들 성수와 며느리 효영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숟가락 소리가 멈췄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평화롭던 식당의 공기가 그 순간 칼로 벤 듯 얼어붙었어요.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 불청객들에게 향했습니다. 주방 안에 저를 발견한 효영이의 두 눈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찾았다. 효영이가 독사처럼 중얼거리며 식당 안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네. 이 도둑년이. 효영이가 식당 중앙으로 걸어오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돈 훔쳐서 여기서 저 늙은이랑 붙어 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 손님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뚝! 밥주걱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건 꿈일 거야. 하지만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악몽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엄마. 성수가 제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부러뜨릴 듯 세게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성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다 죽어. 빚쟁이들 때문에 다 죽는다고. 당장 돈 줘. 돈. 저는 성수를 쳐다봤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풀려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했어요. 마치 돈에 미친 짐승 같았습니다. 성수야, 너. 엄마,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당장 그 돈 안 갚으면 우리 다 죽인대. 내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 얼른. 손님들이 겁에 질려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효영이가 손님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뭘 쳐다봐요? 구경 났어요? 여기 사장이라는 할망구 도둑이에요. 우리 집 돈 싹 훔쳐서 여기서 남자 꼬드겨서 장사하고 있다고요. 아니, 도둑이라니 저게 무슨... 한 손님이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이 천하의 도둑년,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효영이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장 내 돈 내놔. 그 돈 가지고 나와. 효영이가 저에게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마.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효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손님의 밥상을 그대로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밥과 국이 사방에 튀었어요. 아, 뜨거워. 손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완전 돌았나 봐. 손님들이 겁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식당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우리 돈 훔쳐서 여기서 저 늙은이랑 놀아나니깐 아주 신났어. 효영이가 강훈 씨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둘이 아주 작당해서 우리 돈 꿀꺽하려고 그랬지? 이 사기꾼들아.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겁니까?
강훈 씨가 홀에서 다급히 다가왔어요. 여긴 영숙 씨가 피땀 흘려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만든 식당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닥쳐. 이 늙은이가 어디서 끼어들어. 효영이가 강훈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효영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그대로 주방으로 뛰어들었어요. 돈 어디 있어? 돈 가방 어디 숨겼어? 당장 말해. 효영이가 제가 애지중지 여기던 새 주방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 마. 그건 안 돼. 만지지 마.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효영이는 그 그릇들을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쾅그랑, 와장창, 냄비와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끔찍한 소리를 냈어요. 여기 있을 리 없잖아. 그 현금 가방, 그 가방 어디 뒀냐고. 효영이가 식기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났어요. 식당 안에는 저희와 성수 내외만 남았습니다. 돈 내놓기 전엔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효영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통째로 손으로 밀어 엎어버렸어요. 테이블이 넘어지며 위에 놓였던 반찬 그릇들이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소중한 행복의 공간이 그 악마 같은 두 사람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저는 무너진 식당을 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보다 슬픔보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뿐이었어요. 아, 이 행복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신들, 강훈 씨가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강훈 씨가 효영이를 막아섰어요. 영업 방해죄로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 맘대로 불러봐 어디. 효영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 늙은이가 진짜 뭔데 자꾸 끼어들어. 죽고 싶어? 효영이가 달려들어 강훈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도 한패야? 우리 돈 나눠 먹으려고 이 할망구랑 붙어 먹었어? 이거 나요. 이거 놓으라고. 강훈 씨가 효영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바로 그때 성수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이 새끼야. 우리 돈 내놔. 성수가 강훈 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세차게 밀어붙였어요.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강훈 씨는 뒤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쾅! 강훈 씨의 머리가 아까 효영이가 부순 그릇 파편이 널린 바닥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날카로운 그릇 조각들이었어요. 으악! 강훈 씨가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훈 씨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깨끗했던 하얀 바닥에 붉은 피가 번져갔어요. 사장님, 사장님. 저는 절규하며 강훈 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고 기어갔어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사장님. 강훈 씨의 머리를 받쳤습니다. 제 손에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묻어났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꼴 좋다. 아주. 쌤통이다. 효영이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요. 쉬하지 말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진짜 경찰 부르기 전에. 저는 피 묻은 손으로 효영이를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희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불행이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이 선량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옮아갔구나. 제 지독한 불행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저를 따라와서 제 곁에 있는 사람까지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성수가 피를 흘리는 강훈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식당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서랍을 강제로 부수듯 열어젖혔습니다. 여기 없잖아. 엄마, 돈 어디 뒀어? 어디다 숨겼어? 효영이도 카운터 뒤를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마치 제 절망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는 강훈 씨를 필사적으로 부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두 짐승 같은 인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제가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라고? 좋다.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부르마.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엄마. 성수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거 안 내려놔? 저는 망설임 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영숙 씨, 강훈 씨가 피를 흘리면서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자식들인데 이러지 마세요. 강훈 씨는 아픈 와중에도 저를 만류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것들은 자식이 아니에요. 돈에 미친 정신병자들일 뿐이에요. 전화가 바로 연결됐습니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기 강도들이 쳐들어왔어요. 식당을 다 부수고 사람까지 때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강도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네, 강도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속초시 해별로. 영숙이네 백반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이 할망구가 미쳤나? 효영이가 제게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강도라니. 너 죽고 싶어? 이리 내놔. 효영이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용, 비용, 비용. 바로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뭐야? 벌써? 성수가 당황해서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경찰차가 번쩍이며 식당 앞에 멈췄어요. 아마 아까 달아났던 손님 중 누군가가 먼저 신고했나 봅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그릇, 엎어진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저 두 사람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성수와 효영이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저분들이 제 식당에 쳐들어와서 물건을 다 부수고 손님들을 위협하고 이분을 밀쳐서 다치게 했어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성수가 당황해서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해입니다. 아이고, 오해시라고요. 저는 저 할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요. 아들이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희 엄마가 글쎄 돈을 들고 가출을 하셔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건데 이게 말이 헛나와서. 아닙니다. 제가 성수의 말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가출한 게 아닙니다. 제 돈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인간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망가뜨렸습니다. 제 아들 아니에요.
일단 부상자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119 구급차 즉시 요청합니다. 환자 머리에 출혈 있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훈 씨를 들것에 실었어요. 사장님, 저는 강훈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곧 갈게요. 영숙 씨, 강훈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구급차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피해자분과 신고자분들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성수 효영이와 함께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펜션 방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침착하게 진술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제 전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 약값 30만 원을 부탁했더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그 후 제 집을 팔아서 속초로 왔습니다. 여기서 펜션 주인 이강훈 씨를 만나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럼 오늘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두 사람이 갑자기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둑이라고 하며 물건을 부수고 손님들을 위협했어요. 강훈 씨가 말리자 밀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다치게 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성수와 효영이를 따로 조사하고 있었어요.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 CCTV가 있습니다. 강훈 씨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설치해뒀거든요. CCTV요? 그럼 즉시 영상을 확보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게 지시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경찰관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영상 확보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오늘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효영이가 죄 없는 손님의 밥상을 발로 차는 장면, 주방 기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 그리고 성수가 강훈 씨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까지 똑똑히 찍혀 있었어요. 증거가 명백하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업방해, 재물손괴, 폭행치상 혐의가 아주 무겁습니다. 경찰관이 잠시 옆 조사실로 갔습니다. 저는 조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바로 옆 조사실에서 괴물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피해자의 돈을 당신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경찰관님, 그게 오해입니다. 성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해? 오해가 아니야. 쿵. 무언가 책상을 세게 내려치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도 경찰관이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 돈 원래 우리 거였어. 저 할망구가 훔쳐간 거라고. 효영이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저 여자 재산 다 조회해봤다고. 불법 흥신소 써서 저 빌라도 통장도 늙어 죽을 때까지 받을 연금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재산을 불법으로 조회했다니요. 저 빌라, 우리 사업자금 담보로 쓰기로 이미 다 계획했단 말이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상에 그랬던 거였어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효영이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등신 같은 인간이 나 몰래 사채까지 써서 사업을 다 말아먹는 바람에 다 틀어졌잖아. 3억이나 되는 사채를. 여보, 제발 그만해. 성수가 애원했지만 효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사업 망한 거 나한테 싹 숨기고 사채업자들이 집에 쳐들어온 것도 다 숨겼잖아.
그래서 결국 어머니 그 돈밖에 없었던 거라고. 근데 그걸 들고 튀었어.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보며 나왔어요. 할머니, 방금 다 들으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똑똑히 다 들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이 왜 30만 원을 거절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리고 왜 지옥 끝까지 저를 쫓아왔는지,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들에게 그냥 돈지갑이었을 뿐입니다. 아,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불법 신용정보 조회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혐의가 추가되겠네요. 즉시 수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경찰서 밖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야, 김성수, 거기 있냐? 너 이 새끼.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경찰서 안으로 삿대질을 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소란이에요? 여긴 경찰서입니다. 저 새끼 빚 때문에 왔습니다. 저 사기꾼 새끼. 사내 하나가 소리쳤어요. 3억이나 빌려간 주제에 잠수 타고 도망 다니더니 여기서 경찰서 구경하고 있었네. 야, 돈 내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기죄로 고발할 겁니다. 당장 잡아넣으세요. 빚쟁이들과 경찰, 그리고 체포 위기에 놓인 아들 내외가 뒤엉켰습니다. 엄마,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성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저 사람들이 우릴 죽이려고 해. 엄마, 저는 그저 성수를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윤영숙 씨 되십니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강훈 씨의 연락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한마음의 박정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네. 강훈 씨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제게 미리 연락하셨더군요. 제가 할머니의 모든 법적 대응을 돕겠습니다. 박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일단 아드님 내외에게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피해 보상에 대한 손해배상도 강력하게 청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성수와 효영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나 좀 봐.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성수가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엄마, 왜 이래? 엄마,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김성수 씨, 박효영 씨, 폭행치상,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성수와 효영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엄마, 안 돼. 나 좀 살려줘. 엄마. 성수가 절규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성수와 효영이가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려 유치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참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까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속초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강훈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 악연이 비로소 법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속초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강훈 씨가 퇴원한 건 2주 후였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까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이네 백반은 깨끗하게 복구됐죠. 깨진 그릇들은 반짝이는 새 것으로 바꿨고 엎어졌던 테이블도 다시 세웠습니다. 바닥에 낭자했던 끔찍한 피 자국도 모두 지워냈어요. 강훈 씨는 머리에 감았던 붕대를 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씩씩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영숙이네 백반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머리는 이제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단골 손님이 진심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럼요. 덕분에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보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힘이 펄펄 나네요. 강훈 씨가 호를 씩씩하게 누비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그제야 편안해졌습니다. 식당 복구 비용은 제가 모두 댔습니다. 박정우 변호사가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싸워준 덕분에 강훈 씨 치료비와 식당 피해 보상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그동안 아프셨던 허리 치료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박정우 변호사가 저를 걱정하며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 돈은 모두 강훈 씨 치료비와 식당 복구에 써야 해요. 결국 저 때문에 강훈 씨가 다쳤으니까요. 우리의 기구한 사연은 동네에 금방 퍼졌습니다. 어떤 분은 혀를 찢찢 차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어찌 그럴 수 있냐며 함께 분노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와 강훈 씨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괜히 더 매일같이 식당을 찾아와 주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집밥이 최고야.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돈벼락 맞으셔야 해요. 손님들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어느 날 박정우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내외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영업방해, 재물손괴, 폭행치상, 여러 혐의가 병합돼서 결국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며느님은 특히 불법 신용정보 조회 건으로 가중 처벌을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도 사기죄로 고소해서 아드님은 그것까지 합쳐져서 변호사님, 그만하셔도 돼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동안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성수와 효영이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오로지 제 남은 삶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저는 식당 문을 닫았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영숙 씨. 강훈 씨가 의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훈 씨도요. 저는 주방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배고프죠? 얼른 저녁 먹어요. 저는 낮에 남겨둔 반찬들을 꺼내 따뜻하게 데운 밥과 함께 깨끗한 식탁에 차려놓았어요. 강훈 씨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이제야 진짜 내 집에서 내 식구랑 밥 먹는 것 같네. 저는 문득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훈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훈 씨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반찬통에서 가장 맛있는 갈치조림 한 점을 집어 제 밥그릇 위에
턱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요. 그래야 힘내지. 고마워요. 저는 그 갈치를 먹으며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저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피를 나눴다는 그 끔찍한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됐는지도 몰라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강훈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날씨도 좋은데 바닷가 산책이나 좀 할까요? 좋아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속초 해변은 고요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강훈 씨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문득 강훈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주름진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에는 더 이상 낡은 전화기가 들려있지 않았죠. 30만 원을 구걸하기 위해 아들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던 그 비참한 전화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저를 굳게 잡아주는 강훈 씨의 따뜻한 손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산 예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분홍색 운동화였어요. 젖은 모래사장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걸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강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 일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30만 원을 구걸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저를 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아팠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모든 게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그 완벽한 외면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내팽개쳐준 덕분에 저는 비로소 낡은 빌라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쇠사슬을 끊고 이곳 속초로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30만 원을 순순히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그 돈으로 약을 사고 가스비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해서 다시 식당 일을 나갔겠죠. 그러다 또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아들아, 미안한데라고 시작하는 그 비참한 전화를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도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지갑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협박에 못 이겨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마저 빼앗긴 채 어딘가 좁고 차가운 방에서 외롭게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가 걸린 영숙인의 백반을 가지고 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줘서요. 저를 그렇게 철저히 외면해줘서요.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영숙 씨, 강훈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왜요? 행복해요? 강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강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강훈 씨도 저를 따라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수야, 효영아. 너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부디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모래사장에 저희의 발자국이 찍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발자국이었어요. 저는 그 발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68에야 비로소 찾은 제 인생의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저는 강훈 씨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윤영숙으로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만약 지금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68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더군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제 기막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